오늘은 실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 지휘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반드시 최고 경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리더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정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할까 하는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팀은 왜 만들고, 팀워크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조직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그 이 의사소통을 알아보면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휘, directing, 어디를 가르치다, 이렇게. 지휘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지휘라고 합니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기업에서의 지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과업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 또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영의 순환 과정에서 계획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휘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휘 활동은 리더십이나 동기 유발이나 의사소통이나 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이후에는 통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바로 이 지휘 활동에 관한 경영 활동의 순환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기업의 구조잖아요. 인풋을 사람, 자본, 재료, 그 다음에 기계류 이와 같은 인풋에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이 나오는 이 기업에서의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이게 이제 지휘 과정인데 그 지휘 과정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 리더십과 동기부여와 팀과 집단, 그리고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이 강의에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자, 조직에 있어서 그 지휘자, 그 다이렉터죠. 지휘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휘자는 리더십을 갖추고 조직을 관리해야 하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그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잘 따라가도록 동기를 부어 넣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그래, 이러한 지휘자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 조직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휘자가
이러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반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 있어서 그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이 국가에서 그 지금 국가라는 조직의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또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불어넣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그 성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것도 이제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지휘자인 그 대통령의 역할이 그리고 그 대통령을 위시한 그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 리더십과 동기부여와 팀 집단과 의사소통에서 첫 번째 리더십에 관해서 리더십과 리더십 이론의 전개 과정을 2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일상적인 용어죠. 그 사람 리더십이 뛰어나, 리더십이 뛰어나지 않아. 그 리더십이 뛰어나야 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특성 이론과 행위 이론과 상황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이론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까?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 이론으로 리더십을 전개하는 이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더가 어떻게 행동할 때 리더십이 발휘될까?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행위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 이론인데 어떤 상황에서 리더의 어떤 행동이 리더십을 발휘할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조직이 처한 상황과 리더의 행동 양식을 연계해서 리더십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 상황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특성 이론과 행위 이론과 상황 이론, 리더십의 내용들을 이제 기억해 두면 좋겠죠. 첫 번째 이제 특성 이론입니다. 유능한 리더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러한 특성과 리더십의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많은 공통적인 특성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로크라는 학자는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창조성, 창의력이 있어야 하고 인지능력, 이 상황으로부터 뭔가를 알아내는 그 인지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물론 이제 경영 지식도 뛰어나야 하고 동기부여를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정직과 청렴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리더의 특성을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인데 중요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여러 분들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낮은 분면에서 일을 하다가 점점 지위가 올라가면서 리더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러한 특성들이 물론 낮은 직위에서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리더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리더가 이런 특성을 가지면 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성 이론의 한계를 또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높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리더가 그 앞의 상황에서보다 앞의 상황과 같은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특성 이론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리더십의 행위 이론이야. 훌륭한 리더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그런 행위 이론인데, 자, 리더의 행동을 이제 두 가지 요소로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관심 차원과 또 구성원들의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차원 두 가지 행동으로 구분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매트릭스의 X축에는 생산 아웃풋에 대한 관심, 또 Y축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고 또 어떤 리더십 유형이 바람직한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리더십 격자 이론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생산에 관한 관심을 0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이제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은 그런 리더를 팀형 리더라고 하고 생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리더는 친목형 리더라고 하고 또 구성원들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지 않은데 생산의 아웃풋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리더를 과업형 리더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쪽의 그 중간 지점, 인간에 대한 관심도 오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오인 이런 유형을 중간형 리더. 그리고 이제 양쪽 요소에 대해서 다 관심이 없는 무관심형 리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제 무관심형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가업 달성에 아주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그런 리더. 이런 리더는 뭐 올바른 리더라고 할 수 없죠. 뭐 아니면 방임형 리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와 1 그러니까 그 능력 지향형 즉 과업형 리더는 생산에 대한 관심은 높고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과업형 리더인 경우 부하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지만
업무에만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람보다는 업무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고 또 업무 능력에 관심을 두는 그런 유형의 리더가 과업형 리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지만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이런 친목형 리더가 있죠.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고 그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생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유형의 리더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직장에서 이제 임원으로서 또는 뭐 부장급 직원으로 또는 그 매니저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내가 만난 그 CEO들 아니면 같은 레벨의 임원들이 보면 각각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O와 O 여기에는 이제 중간형 리더라고 그래서 인간 생산에 적절한 수준의 관심을 기울이는 유형의 리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팀형 리더는 생산과 사람 모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유형의 리더로서 부하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부하 직원들과 높은 수준의 업무 성과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팀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래서 이런 리더를 팀형 리더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면 이게 이런 팀형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뭐 이게 지금 조직이 클수록 이런 팀형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죠. 자, 이제 세 번째 리더십 상황 이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더의 행위 하나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상황과 연계된 리더의 행위를 보고자 하는 리더십 이론이 리더십 상황 이론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보다 유효한 리더십 유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피들러라는 학자가 상황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죠. 리더십의 효과성이 리더십 스타일과 그 리더십이 발휘될 상황 간의 적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입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적합 이론은 리더십 스타일을 관계지향적 스타일과 과업지향적 스타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LPC라는 그런 요소를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LPC는 Least Preferred Coworker, 그러니까 함께 일하기가 싫은 동료 작업자. 그러니까 LPC가 높으면 어떤 사람이 LPC가 높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싫어하는 거고 LPC가 낮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이제 LP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를 자,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피들러는 조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를 좋은 관계다, 좋지 않은 관계다 라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업 구조의 구체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구조적이냐
구조적이지 않느냐. 이런 과업 구조가 구조적이냐, 구조적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의 과업 구조가 구조적이냐, 구조적이지 않느냐. 또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나쁠 때 과업의 구조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네 조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직위 권한. 리더의 직위 권한이 높으냐, 낮으냐. 자, 그러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과업 구조가 구조적이고 리더의 직위 권한이 높은 이 세 가지 상황일 때를 리더십 상황 1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고 과업 구조는 구조적이지만 리더의 직위 권한이 낮은 이런 상황을 리더십 상황 2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 상황 3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좋고 과업 구조는 구조적이지 않고 그리고 리더의 직위 권한이 높을 때 상황 3. 4일 때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좋고 과업 구조는 비구조적이고 리더의 직위 권한은 낮을 때 상황 4. 상황 5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나쁘고 과업의 구조는 구조적이고 리더의 직위 권한이 높을 때 상황 5.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나쁘고 과업 구조는 구조적이고 리더의 직위 권한은 낮을 때 상황 6. 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나쁘고 과업의 구조가 비구조적이고 리더의 직위 권한은 높을 때 상황 7.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나쁘고 과업 구조가 비구조적이고 리더의 직위 권한이 낮은 이런 상황이 리더십 상황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상황 1부터 8일 때 각각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 리더십 상황 1부터 8까지가 있고 저 LPC 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가 높고 낮은 상황. 그래서 여기 지금 구조가 아주 이 상황 1과 2, 그 다음에 상황 7과 8 이럴 때 상황의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이 과정이 되겠죠. 아주 낮은 극단적인 경우 이 과정이 되겠죠. 과업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 정도의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이 바람직하다라고 피들러는 이제 연구 결과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관계지향적 리더십, 과업지향적 리더십, 그 다음에 상황 1과 8일 때, 아니면 1과 8과 가까울 때, 또 여기는 4와 5 여기에 가까울 때, 이게 이제 피들러가 주장하는 리더십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한번 정리하면 자, 과업 중심형 또 여기도 과업 중심형 상황이 아주 호의적이거나 아주 나쁠 때, 그 다음에 이제 4와 5 중간일 때 인간 중심형 리더십 스타일이 좋다, 적절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게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이라는 거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급변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 그런 연구하는 다른 관점에서 리더십이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현대시적 리더십 중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아주 천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부하 직원들이 느끼게 될 때, 이때 발휘되는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분 참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카리스마라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느낀다는 거죠. 자,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은 확고한 신념.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상황이 변하면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질서를 재편, 그 다음에 변화지향적인 비전 제시, 개인 권력의 활용을 선호하고 자신감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위험을 부담하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성과를 내는 거죠. 이제 우리가 통제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 현대 기업을 보면요, 현대 기업이 그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수익을 보면 low risk, low profit. 그러니까 프로핏은 낮아요. 그런데 위험이 작아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middle risk, middle profit 있고, 그 다음에 high risk, high profit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의 리스크와 수익성 포트폴리오가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위험을 부담, 하이 리스크, 그 다음에 하이 리턴,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하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위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의 권한 확대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가 변혁적 리더십인데, 바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봤지만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부하 직원들을 리더에게 이끌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더 큰 조직의 지향점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또 부하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그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또 그게 먹히는 이런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리더십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소외감을 느끼는 부하 직원들에게는 개별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특히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리더의 큰 덕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슈퍼 리더십이 있는데요. 슈퍼 리더십 이론은 부하 직원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리더십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그 자율적 리더로 키우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데, 슈퍼 리더십은 부하 직원 자신이 자신에 대한 최대 비판자이면서 또 보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이제 아주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제가 처음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한 60명 수준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150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매출 규모에 비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기업의 CEO의 리더십을 보면 요런 슈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출장을 가든 자기가 그 법인카드를 자기 업무를 위해서 쓰든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를 회사의 돈으로 내가 식사를 할 때 그거는 우리가 거래처를 접대한다든지 할 때만 써야지, 자기 가족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법인카드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공공기관의 그 장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또는 비용을 오용하는 경우가 종종 이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최대 비판자가 안 되지 못하는 그런 소양이 부족한 리더인 거죠. 이거는 구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슈퍼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리더와는 달리 이게 구성원들을 섬기는 자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 이런 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 서번트라는 게 이제 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의 사명이나 목표를 위해 부하 직원들이 헌신하도록 하고 과업 달성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욕구를, 이제 자아실현 욕구, 우리가 뒤에서 알아볼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창의성, 창조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또 완전한 헌신과 학습을 자연적으로 유도하는 학습 조직에서 아주 유용한 리더십입니다. 모든 과정에 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기업 조직의 성공적인 현대적 리더십은 상위 계층 리더에게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도록 하고, 그 하위 계층 직원들에게는 슈퍼 리더십을 통해서 자율적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대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휘 과정의 그 리더십, 동기부여, 팀 집단, 의사소통, 이 4가지 요소 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motivation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개인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동기부여라는 거죠. 여기 이제 생텍쥐뷸리 이 사람 그 어린 왕자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거나 한번 들어봤죠? 그 유명한 프랑스 작가이고 또 이제 비행사입니다. 2차 대전 그때 이제 비행사로 활약했으니까 그때는 비행사가 많지 않던 시제잖아요. 일종의 모험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동기부여의 아주 뭐 명언이죠. 자,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고 싶어요. 큰 배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많은 기술자와 업무 분담, 분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를 만들려면 일을 지시하기 전에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어서 그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항해하면서 그 바다와 함께하는 그런 그 즐거움을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도록 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배를 잘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이야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 배를 항해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 수군들을 운영할 때 그 수군들이 배도 만들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쟁을 하기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카약을 타요. 북한강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카약을 샀어요. 그래서 카약을 타고 강을 이렇게 거슬러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카야킹을 하는데요. 그 뭇에서 강을 바라보는 것과 강에서 뭇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카약을 타면서 4시간 정도 강 위에서 그 카야킹을 하면 굉장히 그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닷가에 많이 가잖아요. 바닷가에 가 있는 것만,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심적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생텍쥐베리가 하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일을 지시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히 배를 만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동기부여의 이론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과 강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 이론은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는가? 초점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들이 왜 특정한 행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내용 이론이고 또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는가? 마찬가지로 내용 이론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왜 특정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하는지 이게 이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에요. 강화 이론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환경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이론이 강화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연구하다가 개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개인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개인 리스크 관리의 목표예요. 기업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목표인데, 개인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그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개인 리스크 관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성공적으로 살지 못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노년학에서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successful aging이라는 것인데요. 그 성공적인 노화는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요건은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노년기에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 즐거움은 물질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과 영적 즐거움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노년기에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거를 회상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음을 맞이할 당당한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평생을 살고 나서 이 세 가지 successful aging의 요소를 갖추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첫 번째가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왜 살아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하게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근데 그 행복은 영국 BBC 방송에서 행복의 3요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행복의 세 가지 요소가 첫째가 즐거움이고, 둘째가 의미이고, 셋째가 연대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조사해 보면 그 환경적인 요인이 지배적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복 여부를 따질 때 그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 그 태어난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자기가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환경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이 환경적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이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과 강화 이론 중에서 내용 이론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리더가 하급자의 욕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이론의 출발점은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인데요.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5단계인데 이게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단계, 두 번째 안전의 욕구 단계, 세 번째 사회적 욕구 단계, 네 번째 존경받을 욕구 단계, 다섯 번째 자아실현 욕구 단계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죽어,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육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모여서 강의도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래?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예요. 소외감, 고독을 극복하고 어떤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사회적 욕구예요. 결국 우리는 가정이라는 조그만 사회부터 학교, 그다음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일하는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또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나 또는 가톨릭 성당이나 아니면 법당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존중받을 욕구예요. 타인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꾀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활을 하고 또 성취감과 자기 만족을 부여하는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성취감과 자기 만족을 부여하는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예요. 그런데 이 자아실현 욕구는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동기부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근데 아직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보험에 가입 안 합니다. 친척이 보험을 하기 때문에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안전의 욕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안전의 욕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 욕구를 추구하지 않아요.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존경받을 욕구를 추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존경받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실현 욕구를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이게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이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학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아직도 유효한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 사회에 소속되고 또 직장에 소속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제 소속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연결이 된다. 제가 이제 조직 이론에서 얘기했죠. 북한은 최악의 조직이다. 국가로서의 최악의 조직이다. 왜? 구성원들의 생리적,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조차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국가는 국가로서 실패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전의 욕구, 우리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그 안전의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사회적 욕구가 물론 있지만 이 안전의 욕구 때문에 사회적 욕구는 이제 버리는 거죠. 이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매우 중요한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론은 자신이 일을 한 만큼 공평한 평가를 받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는 동기가 생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과정이론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비율과 타인이 그 대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아니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대가, 자신의 투입, 그 다음에 타인이 받는 대가, 타인의 투입, 이게 이제 비교했을 때 이것이 이제 공정하게 나도 평가를 받느냐, 그게 이제 투입이라는 것은 노력,
시간, 기술, 이와 같은 직무 수행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대가라는 것은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승진될 수도 있고 칭찬,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대가를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말을 집에서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녀석에 대해서 항상 먹이도 비슷한 양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도 항상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동물도 이런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조직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강화 이론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환경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 강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4가지 강화 이론인데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소멸, 처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우선 관리자의 목표는 뭐예요? 가능하면 높은 생산성을 이루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의 활동은 예를 들면 불량품 없이 목표 생산성을 달성하는 거고 불량품을 포함해서 목표 생산성을 달성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전략으로서는 여기는 강화 유형이고 강화 전략으로서는 급여 인상 등 보상과 격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잔소리,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그 잔소리. 그 다음에 보상 및 격려를 잘못하면 철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징계까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 전략은 하나, 둘, 셋, 4개로 하고 유형으로는 이제 이거를 적극적 강화, 요것을 소극적 강화, 요걸 소멸, 요걸 처벌 이렇게 4가지 강화 전략이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그 조직에서 이거 다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어떤 기업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법인카드를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걸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는 엄청난 징계를 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게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앞에서 알아본 강화 이론의 결론을 정리하면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의 목표는 불량품 없이 목표 생산성을 달성하는 것인데, 자, 적극적 강화는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이제 급여, 보상을 더 주는 것이고, 소극적 강화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소멸과 처벌의 목표는 목표 생산성 달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제 불량품 생산인데 불량률이 높으면 감봉을 하는 처벌을 하고 당초 예정되었던 성과급 지급을 취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봤죠. 적극적 강화, 소극적 강화, 소멸, 처벌. 자, 이제 여기 이제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워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을 팀워크라고 해요. 팀의 유용성은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 가능하게 하고 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고
과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개인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각종 업무 수단의 활용과 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이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유용성이 되겠습니다. 이 팀 제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팀 제도에 따라서 관리자의 역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서 팀 제도가 구분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감독자 역할로서의 팀은 이렇게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팀워크의 이게 여기 파란 게 관리자이고 이제 노란 게 구성원 부하 직원들인데 여기 지금 팀장이 또는 팀의 관리자가 중간에 있으면서 이 팀원들의 지원을 하는 이런 경우를 팀워크 촉진자로서의 관리자 요런 이제 팀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참여자 역할의 팀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코치로서의 팀 구성 관리자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운동 경기에서 이런 유형의 팀제를 운영하고 있죠. 11명의 아니면 20명 중에 11명이 축구를 하고 그 축구의 그 코치가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전략을 지시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 팀 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이렇게 이제 팀제와 관리자 역할에 따라서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서 팀제를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팀제와 관리자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독자 역할에서는 공식적인 조직 단위의 수장으로서 감독자의 기능을 수행할 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특정 업무를 위한 팀의 중심 허브 역할 그리고 팀원과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리더 이게 이제 팀워크 촉진자로서의 팀 구성 또 참여자 감독자가 관리자가 참여자가 되는 팀에 공헌하고 팀에 도움을 주는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치는 팀에 의해 일종의 자문력으로 위촉되어 팀의 문제 해결을 외부에서 돕는 외부 지원자로서의 역할 이럴 때를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휘 과정의 마지막 요소로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숱하게 여러분들 들어오고 매일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람들 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기호를 보내고 또 그 기호를 받는 과정. 그래서 젠더 기호를 보내는 사람, 리시버 그 기호를 받는 젠더와 리시버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 보통은 뭐예요? 말이죠, 말. 글이 될 수도 있고, 또 PPT, 파워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말 말고 또 기호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common, 공통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라틴어로부터 라틴어 communis에서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유래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 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기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주로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말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또 이제 말과 승마를 얘기하면, 승마에는 부조라는 게 있어요. 그 부조는 뭐냐면, 말을 탄 사람과 말과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부조라 그래요. 그 말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거를 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조에는 그 시선,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말이 갑니다. 그러니까 시선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체중을 앞으로 옮기거나 뒤로 옮기거나 왼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것도 말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하면 말이 쓰고 가 그러면 말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차 이렇게 다리로 가지고 박차를 가하거나 말의 일정 부위의 배를 건드리는 거 이것도 부조예요. 그리고 이제 채찍도 일종의 부조죠. 이게 이제 말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부조라고 하듯이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 한다는 거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가 경영관리 과정이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경영활동에서 경영자의 역할, 즉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적 역할을 실천하는 데 필수 도구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이 말이 잘 안 통해. 이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지휘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지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소통 과정, 여기 이제 아까 젠더가 있고 리시버가 있잖아요. 전달 의도가 있는 의미를 기호화해서 그 메시지나 채널을 통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리시버에게. 전달받은 의미를 리시버는 해석해서 채널을 통해서 피드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항상 작용한다는 거죠. 제가 그 독일 코메르츠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코메르츠은행이 한국 외환은행에 2억 5천만 불 자본을 투자하면서 일대 주주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독일 임원 2사람과 같이 외환은행으로 파견을 갔어요. 그동안은 외환은행의 임원들이 모두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독일인 2명이 갑자기 임원회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말로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로 회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가 한국 임원들에게도 외국어고 독일 임원들에게도 외국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하는 회의가 물론 통역관도 있고 다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확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예요? 이 경우 언어인 거죠. 언어.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모든 글로벌 기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1단계는 송화자가 수화자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2단계는 송화자가 표현한 의사가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서 수화자에게 전달돼야 돼. 3단계는 송화자가 상징화 또는 기화해서 표현한 의사의 의미를 해석을 잘해야 돼. 그리고 4단계에서는 수화자는 자신이 해석한 송화자의 의사의 의미가 원래 송화자가 의미한 것인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이걸 노이즈라고 그래요. 노이즈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곳에서 발생하는데 발신자에 의해서, 젠더에 의해서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발신자가 목적의식이 거려돼 있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경우 그렇죠. 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부족.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 제가 제 메타 지식에서 발신 능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물론 수신 능력도 중요하죠. 그것도 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부족, 동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또 발신자의 의도가 수신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거 기준의 차이. 예를 들어서 전문용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문용어 40개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영학을 배운다면 그 전문용어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르면 또 안 되겠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준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여과, 필터링. 이제 가끔 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위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때 엉뚱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중간 과정에서 필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한 6, 7명이 쭉 서서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만 표정으로만 이게 전달하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보내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대부분 다 틀리잖아요. 이게 중간에서 필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신자와 관련된 장애 요인이 또 있는데 메시지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 경향, 선입관이죠. 이것도 선입관. 또 선택적인 지각. 자기 알아듣고 싶은 것만 알아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반응적 피드백의 부족. 예를 들면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 물어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발신자에 대한 신뢰도 부족. 이게 저 사람 이제 리더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벌써 신뢰를 잃었으면 그 사람의 보내는 메시지를 제대로 수신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신뢰하지 못하는 리더는 그 리더의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돼요. 박근혜 정부를 도중에 촛불 시민들이 물러나게 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잃어버린 거죠. 또 상황과 관련된 장애 요인, 어휘상의 문제, 말의 의미로서의 문제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갑자기 외환은행이 외국인 임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어로 회의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과중, 또 너무나 많은 정보를 보내려고 하면 그것도 또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또 시간적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 이게 이제 일방적인 전달. 그러면 이거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문이 있어도 그거를 다시 캐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또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간의 불일치. 말은 저렇게 하면서 액션은 또 모션은 또 다르게 취했을 때 또 말은 저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CEO의 그 행동은 또 아닌 것 같아. 이랬을 경우 이게 다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에러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 내에서 구조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이고 아니고 쌍방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메신저,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메신저로 이렇게
그 의사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가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바로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능동적인 수화자, 그러니까 수화자는 리시버잖아요.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 능동적이어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에서도 능동적인 수강자가 돼야 돼요.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밑에 직원들을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회의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그 메신저나 채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공문을 내려보낼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채널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제 채널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카톡, 요즘 이제 기업에서 카톡을 가지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요.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죠. 업무 시간 끝나서 집에 갔는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죠. 자, 제가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게시판 공지, 메모 편지, 이메일, 음성 메일, 요즘은 이메일뿐 아니고 음성 메일도 보내죠. 전화나 화상회의, 면대면 회의, 불러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널들이 의사소통의 충실도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거죠. 불러서 같이 회의하면서 하면 의사소통 충실성이 높아지죠. 보다 개인적이고 쌍방향이고 근데 이제 느리고 집중도가 높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게시판 공지나 뭐 메모 편지와 같은 일방적인 것은 다중적이고 1대-N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여러분들 35명이 다 제 메시지를 보잖아요. 1대-N 소통이 가능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대-N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게시판 공지는, 카톡 공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단톡에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단톡의 내용을 단톡에서 제가 게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라고 답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일방향이에요, 이거는. 물론 빠르죠. 집중도가 떨어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카톡을 봤는지 또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정확도도 이 대면 회의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지휘 과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자, 좀 과외로 제가 지식정보사회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이라는 그 송혜룡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발췌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고 무형자산 중심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공유 요구, 그리고 이것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투명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예요? 소비자, 또 임직원, 또 주주, 그리고 경쟁회사, 공급회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 이들이 이해관계자란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의 공유를 그리고 정보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관리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리스크 관리가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정보사회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 기업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보의 흐름의 과속화와 투명화,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압력, 또 환경 투명성 규제 강화 국가에서, 그리고 ERM,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업 리스크 관리 요소의 급속 증대.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회사에서, 그 음료수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점주에게 갑질을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이제 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요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옛날 같으면 SNS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욕질한, 갑질한 그 음성 파일이 SNS에 금방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 증대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산업사회에서는 유형자산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했는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무형자산과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 경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식품회사의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유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매일유업이라든가 서울 우유라든가 연세 우유라든가 이런 식품회사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 하고 가서 강의를 했던 회사는 이제 뭐 유업회사였는데, 자, 그 유업회 식품회사가 리스크가 그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고객의식과 집단 성향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와 산업의 자유도가 또 높아졌어요. 자, 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무슨 직장 이런 데서 집단 급식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 이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안전 인식, 우리가 또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의식주 다음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의 단계잖아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식품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승했다는 거죠. 소비자와 관리기관 신고율이 상승했다는 거죠. SNS가 발달되고 비정부기관, NGO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이제 집단 성향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거죠. 그다음 과학 발달, 환경 변화는 다양한 조합, 가공식품이 출현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공식품이 나타났어요. 또 그리고 새로운 식중독 미생물이 그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발견돼서 병연성 대장균이나 저온 증식 식중독 미생물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 또 위해 인자, 그 전에는 잘 밝혀지지 않았던 위해 인자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극미량 위해 물질, 아주 작은 소량의 위해 물질도 확인하는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회사들이요,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을 관련 기관이나 소비자가 먼저 알아서 공격을 해오기 전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영인 식품 교육이 국제화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이 어디서 와요? 중국에서 들어오죠. 외식 산업이 확대해서
여기 종사원들의 그 외식 산업이 확대한 반면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초 지식이나 교육이 미흡할 수 있고 부정확한 환경이나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산업 자유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산업에 새로운 그 경쟁자가 진입할 장벽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게 산업 자유도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기업이 신경 써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그 경영학의 발달 과정에서 21세기에 지속 가능 경영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식품 안전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위기 관리, 핵심 수익 모델 관리, 가치 경영, 리스크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장수 기업 요소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중요하게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유한양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계자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유한양행에 가면 거기에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유한양행 홈페이지 가면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소비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소비자 상담 및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소비자 불만을 신속 성실하게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자, 2011년 좀 오래된 통계인데 7만 7천 명의 고객의 서류를 청취하고 문의 제한 등을 제외한 2만 1,000건의 불만사항을 해결했다는 거죠.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방문해가면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했는데 고객 접근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해서 전화상담, 문자상담, 웹상담, 실시간 채팅 상담을 한다는 거죠. 일반 상담을 고객지원센터로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입증으로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 모두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제품 안전 관련 위기 대응 사례가 있었는데 KBS 소비자 고발에서 물티슈 보존제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방송에서 언급한 보존제가 일부 사용되지만 국내나 EU나 미국 기준에 부합되고 있다고 이제 반응을 보였고, 보도 직후에 밀티슈 안전 기준에 엄격히 부합한 제품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적극 시도했다는, 즉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얘기죠. 자, 소비자의 불만 개선 활동으로서는 이제 사전 예방 활동과 사후 구제 활동, 그리고 고객 만족 활동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전화로도 하고 메일로도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그 다음에 문자, 채팅,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데 점점점 신규 채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 소비자 불만 개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에서 위기 관리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위기 관리와 전략 개발과 이슈 분석과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회사의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위기 관리는 회사의 입장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래서 위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언론과 같은 이해관계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문별 전략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위기관리를 하고 있고, 전략 개발에서는 위기관리 정책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정책, 아까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위기관리팀 조직
만들고 체계화하고 있고, 레퓨테이션, 명성 관리 및 명성이 이제 떨어졌을 때 회복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위기 관리 절차를 표준화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관리 전략 개발이고, 이슈 분석에서는 위기 예방 협의회를 운영하고 SNS 조기 공고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이슈 모니터링해서 분석하고, 이슈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예방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또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슈와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잠재 위험을 사전적으로 내외부 진단하고, 중점 관리 영역을 도출 및 제공하고, 부정적 이슈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위기 예방 활동을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위기 역량 강화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 숫자를 보면 뭐 엄청나게 많죠. 2397건의 설문조사, 그 다음에 78건의 사회책임경영 보고서 피드백, 그 다음에 40여 건 CEO와 함께하는 런치 데이트, 6번의 이해관계자위원회, 또 6번의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또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조동성 교수,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자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2번의 보고서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